지난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는데 변호사는 이제 지난해 강제 전역을 당한 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거기서 육군본부가 작성한 정부의 답변서를 끝까지 판사팀이 입수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트랜스젠더 그리고 성소수자를 둘러싼 이제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 차별과 혐오라는 게 대부분 이제 오해 이런 데서 비롯된 게 많습니다. 이 답변서에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선회를 해보는데요. 저희가 이 답변서에 남긴 이제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 상대로 뭐가 문제인지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하나하나씩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게 그 정부 육군본부가 작성한 답변서인데 총 54페이지 분량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변호사의 어떤 강제 전역의 핵심 근거로 성전환 수술을 고의에 의한 고환 결손, 스스로 이제 신체를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걸 강제 전역의 주요 근거로 삼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별 정정 수술은 일종의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술인 거지 그것을 고의적인 어떤 자해나 아니면 성형의 일종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이제 어떤 성을 전환하는 수술 자체는 어떤 의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시술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심신장애가 일어났다라고 간주하는 거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사 심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할 때 우리가 뭐 전역이라든가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어떤 그 군복무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당화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정부 측 답변서에서는 변호사의 강제 전역 근거로 성소수자는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융합하기 어렵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수자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군인권센터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트랜스젠더만이 호기심 대상이었을까라는 거죠. 트랜스젠더 이전에는 게이 군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전에는 사실 여군들도 호기심의 대상이었잖아요. 관리의 대상이고 군이 어떤 만들어놓은 정상성애라는 기준이 있고 이 정상성을 해치는 것들을 모두 다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되거나 이런 대상으로 차별함으로써 그런 인식들을 여전히 군이 누군가에게는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저는 이게 결국엔 단결의 저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좀 뭔가를 차별의 시선으로 둔다라는 것 자체가 21세기에 사람을 호기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표현인가 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답변서에는 변호사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주기적으로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기 때문에 전투력과 이걸 연결지었는데 과연 이제 호르몬 주사라는 게 실제 전투력과 연관이 있는지 또 이게 과연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 잘못된 근거가 아닌지 홍성수 교수한테 들어봤습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군인의 어떤 이미지 내지나 상을 이제 어떤 전형적인 형태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전형적인 어떤 전통적인 남성상 거기에 이제 고정을 시켜놓고 그거에서 조금이라도 일탈을 하면 군복무가 어려울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데 과연 이제 트랜스젠더나 기타 여러 소수자들이 군에서 복무하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냐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어떤 설비를 갖추고 조금만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미 다른 나라의 이제 군 복무 제도를 봐도 이제 다양한 소수자들을 이제 복무할 수 있게 하고 또 포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군 전투력의 손실은커녕 오히려 더 이제 군이 강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전통적인 이런 군인상에 갇혀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너무 안 해온 게 아닌가, 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답변서에서는 변호사가 이제 의무복무자에 따른 병역 의무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군의 처분은 오히려 변호사의 병역 의무를 면하게 해준 것이다. 마치 이제 시혜적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희망한 적도 없는 전역 처분을 본인들이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내린 결론인 건데 그걸 본인의 어떤 혜택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부로 임관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직업적인 성격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직업 선택을 통해서 하사가 된 걸로 해석을 해야지 무슨 징집 군인인 것처럼 뭐 해가지고 뭐 너가 어쩔 수 없이 군대로 왔지만 우리가 너를 위해서 뭐 전역시켜주는 건 너한테 당연한 조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 직업 선택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거죠. 답변서에서 저도 정말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변호사가 복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간과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게 타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속된 말로 기분권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기분이 침해되면 그것이 마치 대단한 권리 침해인 것처럼.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문제인 게 변희수 하사가 커밍아웃을 한 후 변희수 하사의 어떤 군대 내에서의 포지션이라든가 이 사람이 뭐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나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복무하는 과정에서 과연 누구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누구를 불편하게 해서 이 사람이 복무를 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변희수 하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저는 그 답변서를 보면서 배제하려고 별별 표현을 다 쓰는구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2개월을 못 걸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완전하게 붓고 재활을 거치기 전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는 것들은 많지만 그게 타인의 행복 추구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인가? 그러면 다리 부러지고 하면 다 집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군이라는 건 어떤 전투력을 보존하는 거에도 노력을 갖춰야 되고 그런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변희수 하사는 그냥 그 시점에서 조금 힘든 사람일 뿐인 거지. 그리고 복무를 하는데 본인이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복무 의지도 강했고 너는 당연히 누구의 그런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부대를 해야 되는 거라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다름 아니고 그 육군 그 자신이죠. 지휘 부담을 그렇게 풀어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지휘하는데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 쓰기 싫다라는 표현을 60페이지 정도의 답변서로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거창한 말을 붙이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그냥 나는 좀 불편하다, 나는 좀 낯설다, 나는 싫다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이런 이유로 누군가를 배제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어떤 배제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인정된다면은 사실 우리가 뭐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 일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돼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어떤 그런 과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성소수자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뭐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인권 문제가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회적 합의라는 논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다면은 전 세계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진전은 한 번도 없었겠죠. 인권의 진전은 대개 다수가 그것을 충분히 용인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 보장해 나가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인권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는 다수가 또 포용하는 길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존의 다수의 생각에 묶여가지고 이것이 다수의 생각이 이러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권이라고 하는 쟁점은 아예 영원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니까 영원히 해결할 수 없죠. 사람은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줘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피해가기 위한 합의인 거잖아요. 합의가 필요한 얘기가 아니죠. 너무 당연하게 인정돼야 되고 일종 의무사항처럼 우리가 같은 사회를 공유하는 시민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번 발의됐고 지난해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차별을 막는다는 건데 왜 이게 필요한지 홍성수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슈가 뭐 아직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됐던 건데 20년이 지금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이 법 하나 통과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원화가 됐고요. 앞으로 이 다원화된 정도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막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불안을 막고 또 더 많은 안전을 위해서 또 더 많은 평화를 위해서는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뭐 차별을 막으려 그러면은 진짜 만시지탄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급선무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